세종은 말년에 병치레로 계속 고생을 했으며 이 때문에 세자 문종에게 섭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추진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왕족을 등용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세종은 왕자들을 여러 업무에 투입하고 이를 통해 수양과 안평은 정치적 실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 연이은 가족의 죽음으로 상심이 컸던 세종은 궁궐 안에 불당을 짓는 등 불교의 마음을 기대려 했는데요. 그러자 이에 반발한 신하들과 크게 대립했으며 이 때문인지 신하들은 세종에게 큰 업적을 기리는 세종 대신 덕만을 기리는 문종이란 묘호를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이에 반대하며 세종은 세종이란 묘호를 받게 됐죠.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왕위에 오른 문종이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문종은 8살 때 세자로 책봉되어 37살까지 29년 동안 세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도 했죠. 그동안 혹독한 세자 교육을 통해 세종의 또 하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문종은 세종 말년에는 8년간의 섭정까지 해보면서 마침내 성군이 될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요. 문종은 세종 때 섭정을 하던 시기나 자신이 왕위에 올라있던 시기에도 딱히 정책 성향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종처럼 왕권을 강화한다거나 세종처럼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많은 분야의 발전을 꾀하는 것들이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 문종이 유독 관심을 보였던 분야는 바로 군사정책이었습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아 군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특히 전쟁사에 관심이 많았던 문종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전쟁사를 담은 동국병감을 편찬했습니다. 또한 진법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진법이란 군대를 편성하고 군체제를 정립하며 군대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일컫는 말인데요. 조선 건국 초기 정도전도 이 진법을 적은 책 진법을 편찬한 뒤 이에 따라 군대를 훈련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읽어온 수많은 진법 관련 서적들을 참조하여 직접 새로운 진법서를 지은 뒤 수양대군, 김종서, 정인지에게 교정하도록 한 다음 오위진법을 편찬했습니다. 그러곤 오위진법에 맞게 12개 부대로 나눠져 있던 군제를 5개 부대로 개편하죠. 또한 문종은 전국의 성을 조사하여 기준 미달인 성은 다시 짓게 했고 국경지대의 방어시설을 전부 점검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또한 문종은 병기의 개량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군의 갑옷은 지갑이라 하여 종이로 만든 갑옷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갑옷 모양을 통일했으니 군대가 잘 갖춰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방어력은 형편없어서 실제 전투에선 별 쓸모가 없었죠. 그래서 문종은 중국식 갑옷을 들여와 생산에 보급하고 조선식 칼인 환도의 크기와 규격을 통일했으며 화포의 단점을 보완한 화차를 개량하는 등 여러 시도를 통해 군사력을 높이려 했습니다. 사실 군사정책을 빼면 문종 특유의 성향이 드러난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재위기간이 짧았던 탓도 있지만 앞서 세종이 워낙 많은 일을 벌여놓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 다듬고 수정하며 잘 정착시키기만 했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문종이 시도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집현전 학사 등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왕위에 오르면 먼저 일정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태조는 자기가 굳게 신임했던 정도전과 개국공신인 급진파 신진사대부에게 힘을 실어줬으며 태종은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면서 반대로 보수파 관료들의 힘이 너무 세지자 공신과 외척을 숙청해 힘의 밸런스를 맞추려 했죠. 세종 땐 이미 태종이 왕권을 충분히 강화시켜 놓은지라 이들을 잘 주무르며 대신 좀 다른 방법으로 집현전 학사를 키워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들을 활용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왕들은 공신이나 외척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이를 통해 왕은 그들과 운명 공동체로 엮이면서 왕과 뜻을 함께하는 자로 만들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엔 큰 약점이 존재하니 바로 이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걸 눈감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특권을 누리게 해줘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더욱 한 배를 탄 운명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문종은 여기에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시도하는데 바로 집현전 학사를 등용하는 겁니다.
앞서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미니 세종으로서 세종의 업무를 돕는 역할로만 뒀던 거 기억나시나요? 반면 세자 시절부터 이 집현전 학사들과 친하게 지내던 문종은 왕위에 오르자 이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자기 세력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미 세종 때 세종을 보좌하며 지식과 능력을 한데 갖춘 집현전 학사들은 문종이 자기 편으로 삼기에 딱 좋은 세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집현전 학사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커지자 훗날 세조는 아예 집현전을 없애버리고 맙니다. 이외에 문종의 업적을 보자면 세종의 편찬 작업을 이어받아 고려사졸려를 완성해 편찬한 것, 그리고 163권이나 되는 세종실록을 편찬한 것이 있으며 세종 땐 4품 이상의 관원에게만 윤대를 허락했는데 문종은 이를 6품 이상의 관원으로 넓혀 실무자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들으려 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좋은 점을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를 너무 닮다 보니 안 좋은 점까지 닮아버렸으니 바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시즌2가 되고 만 건데요.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눈병과 치질을 앓았으며 거기다 허리 디스크에 결정적으로 등창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세종 말년에 이미 등창으로 한 번 생사의 고비를 넘긴 문종이었으나 세종이 죽은 뒤 3년상을 치르며 문종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1452년 5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병석에 눕더니 얼마 안 있어 사망하고 마는데요. 문종은 죽기 직전인 4월에 이미 자신의 건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세자 단종의 결혼을 서두르려고 했으나 결국 마무리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명환 박사의 조선국왕 이야기에서는 문종의 죽음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록에는 문종이 죽기 전날까지만 해도 상당히 회복되고 있었으나 다음날 갑자기 악화되더니 죽어버렸다고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유언도 없었죠. 게다가 당시 의정부 대신들은 왕이 위독한데도 불구하고 하급 관리를 시켜 계속 안부만 물을 뿐 한 명도 왕을 직접 만나려 하지 않았는데요. 실록에서는 당시 궁궐 안팎이 통하지 않아 대신들도 왕을 접견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또 한편으론 왕의 회복을 위해 죄수를 석방하자고 건의하자 문종은 불가하다고 대답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를 종합해보면 문종은 죽기 전까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열흘 동안 어떠한 이유로 대신들은 문종을 만날 수 없었고 사망 전날까지 상당히 회복되어 가고 있었으나 다음날 갑자기 죽는 바람에 문종은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홀로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명환 박사님은 여기서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에 주목합니다. 문종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면 분명 유언을 남겼을 텐데 그가 대신과 수양대군을 불러 단종을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훗날 일어난 수양대군의 쿠데타는 빼도 박도 못하고 반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 훗날 쿠데타를 일으킨 수양대군이 이 부분을 조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 추측은 어차피 정설이 아닌 가설일 뿐이지만 꽤나 흥미롭기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죽고만 문종은 이후 조정에 크나큰 걱정거리를 남기고 말았는데요. 사망 당시 문종은 39세로 그리 젊은 나이는 아니었으나 세자빈이 2번이나 바뀐 탓에 장자 단종이 아직 12살밖에 안 됐으며 하필 아내인 현덕왕후가 일찍 죽은 탓에 세자의 엄마도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외척 세력도 없으니 단종은 드넓은 궁궐 안에 홀로 남겨진 어린 양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단종이 의지할 마지막 동아줄인 삼촌 수양대군은 굉장한 야심을 가진 야심가였기에 왕위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턴 본격적으로 야심을 드러낸 수양대군이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쿠데타를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